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잔인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드디어 7일 안에 죽는구나. 그러면 이 집과 당신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될 거야. 남편이 떠나고 5분 후 나는 우리 집 정원사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저 좀 도와주세요. 약속할게요. 이 일이 끝나면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VIP 병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그곳에 있는 사람의 남은 시간을 거꾸로 세는 것처럼. 실내 공기는 차갑고 톡 쏘는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박하나는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 서서 후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진우 의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나의 곁에는 남편 강민호가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마치 의사가 들어오기 전에 심하게 운 사람 같았다. 박진우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목구멍에 걸려있던 나쁜 소식을 전했다. 그는 하나가 겪고 있는 장기부전이 매우 빠르고 불가사의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의 상태는 계속해서 급격히 나빠졌다. 젊은 의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의학적 예상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는 아마도 7일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에는 몸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갸름한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가 29세에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 막 행복하게 삶이 시작되었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사형 선고를 들은 민호는 즉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사랑하는 아내가 곧 영원히 떠날 것이라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박 의사는 힘을 주기 위해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부부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비켰다. 병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하나와 민호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하나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쏟아낼 기댈 곳을 찾았다. 그녀는 아픈 동안 항상 곁에서 밥을 먹여주고 밤낮으로 지칠 줄 모르고 간호해준 민호 같은 남편이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분위기는 갑자기 낯선 것으로 변했다. 민호의 흐느낌이 서서히 되섰다. 아까 떨리던 그의 어깨는 이제 꼿꼿해졌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의사 앞에서 보였던 슬픈 얼굴은 이제 매우 차가운 옅은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하나는 남편의 표정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하나가 묻기도 전에 민호는 그녀의 손가락을 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애정이 담긴 손길이 아니라 하나의 손가락뼈가 아플 정도로 매우 강한 악력이었다. 민호는 하나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의 숨결은 따뜻했지만 그가 속삭이는 말은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낮고 만족감에 찬 목소리로 민호는 마침내 이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가 7일 안에 죽어야만 한다고 속삭였다. 그래야만 민호가 호화로운 집, 땅,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남긴 모든 유산을 아무런 방해 없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호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착하고 순종적인 남편인 척 연기하는데 지쳤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느끼는 하나와 그녀의 가족을 증오했다. 하나는 얼어붙었다. 마음의 고통은 아까 의사의 사형 선고보다 훨씬 더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한 점의 거짓말이나 이것이 단지 악몽이라는 신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야망으로 가득 찬 잔인한 시선만을 발견했다. 민호는 마치 쓰레기를 만진 것처럼 하나의 손을 거칠게 놓았다. 그는 일어서서 여유롭게 셔츠를 정리했다. 민호는 하나에게 병원 행정 처리를 하고 약을 타러 잠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 사망 소식을 다른 여자와 함께 축하하고 싶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민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고 하나는 치명적인 고요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문이 닫힌 지 5분이 지났지만 하나는 여전히 그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그녀의 뺨에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날카롭고 단단하게 변했다. 슬픔은 사라지고 불타는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나는 자신의 병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호가 매일 밤 준비해주던 한약에서 나던 이상한 맛을 기억해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남편은 단지 그녀의 재산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을 위협한 사람이었다. 하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아주머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찾았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최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의 안부를 묻는 말에 하나는 아프다는 불평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가 알던 약한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하나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최아주머니에게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 일이 끝나면 최아주머니가 더 이상 정원사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나는 자신의 자존심과 목숨을 구하기 위한 비밀 임무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7일 안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방금 모욕한 남자의 파멸을 보기 위해 살아남을 것이다. 최 아주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하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베개 밑에 숨겨둔 스마트 태블릿을 꺼냈다.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하나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만이 접근 권한을 아는 집안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비밀리에 다시 활성화해 두었다. 하나가 CCTV 모니터링 앱을 열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주인이 떠나 텅 빈 호화로운 집의 여러 구석이 나타났다. 하나는 자신이 잘 아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민호의 차였다. 남편은 병원에서 행정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 문에서 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내렸다. 하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민호가 예전에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던 오랜 친구 한유라였다. 하나는 두 사람이 마치 그 저택의 합법적인 주인인 양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민호는 거실로 들어서면서 유라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쌌다. 선명한 CCTV 오디오를 통해 하나는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민호는 유라에게 의사가 하나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곧 이 집이 완전히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유라는 기쁘게 웃으며 민호의 영리함을 칭찬했다. 하나는 분노로 병원 시트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기 위해 자신을 억눌렀다. 그녀는 민호가 유라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방은 민호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금지된 장소였다. 그곳에 하나가 부모님의 중요한 유품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조급해 보였다. 그는 곧장 비밀 금고를 가리고 있는 벽의 큰 그림으로 향했다. 거칠게 그림을 내린 민호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나는 그것을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민호가 지난달 자신이 금고를 열 때 엿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호는 그것을 열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금고 문이 열렸다. 민호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가 안의 내용물을 보자마자 환호성은 즉시 멈췄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기대했던 토지 증명서도 다이아몬드 보석도 현금 뭉치도 없었다. 그곳에는 얇은 먼지뿐이었다.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다. 그는 숨겨진 서랍이라도 있을까 싶어 금고 안을 마구 뒤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유라는 실망한 목소리로 민호가 약속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민호는 CCTV 마이크에 똑똑히 잡힐 만큼 큰 소리를 내며 금고 문을 세게 닫았다. 민호는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있던 꽃병을 던져 산산조각 냈다. 태블릿 화면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나는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최 아주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하나는 최 아주머니에게 플랜 B를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즉, 최 아주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안전하게 옮겨둔 원본 서류들을 더 안전한 새로운 장소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하나는 자신이 완전히 믿지 않는 남자와 함께 사는 집에 재산을 남겨둘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배신당한 아내의 직감은 민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CCTV 화면으로 돌아가서 좌절하던 민호는 갑자기 아까 내린 그림 액자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다. 민호의 눈은 그것이 숨겨진 귀중한 서류라고 생각하며 반짝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내용물은 귀중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손글씨가 적힌 평범한 종이 한 장이었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글을 읽었다. 그것은 열쇠는 거기가 아니라 당신이 버린 실내 속에 있어요. 라는 짧고 고통스러운 메시지였다. 민호는 분노에 차 그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는 집안 도우미의 이름을 외쳤지만 하나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최 아주머니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을 휴가 보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는 민호에게 아직 하나가 죽기까지 7일의 시간이 남았다고 상기시키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유라는 민호에게 하나가 아직 병원에 살아있는 동안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라고 제안했다. 민호는 그 교활한 생각에 동의했다. 그는 내일 유료 공증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가 하나를 압박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는 태블릿 화면을 껐다. 그녀는 오늘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감정에 덫에 빠져들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내일 그녀는 민호와 그의 공증인의 방문에 대비해 최고의 연기를 준비해야 했다. 하나는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에게 이 어둠은 그녀 자신의 부활의 새벽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조금도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병실 문이 부드럽게 두드려졌다. 하나는 즉시 태블릿을 숨기고 다시 약해 보이도록 앉는 자세를 조정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음식과 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하나는 그 약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민호에게 매수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가 쟁반을 내려놓고 수액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하나의 손은 재빨리 약들을 티슈에 숨겨 쥐었다. 간호사가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섰을 때 하나는 티슈에 싼 약을 주머니에 버리면서 물을 삼키는 척했다. 간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떠났다. 하나는 더 힘든 내일을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다시 혼자가 되었다. 병원의 밤은 깊어지고 복도의 정적은 당직 간호사의 발소리에 가끔 깨질 뿐이었다. 병실 안에서 하나는 눈을 뜬 채 창백한 흰색의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몇 달 전 몸의 건강이 불가사의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로 돌아갔다. 그녀는 민호가 갑자기 매우 자상한 남편으로 변했던 것을 기억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민호는 항상 진한 색의 따뜻한 한약을 한 잔 가져다 주었다. 민호는 항상 부드럽게 그 약이 아이를 빨리 갖기 위해 하나의 체력을 유지시켜줄
특별히 주문한 비싼 보약이라고 말했다. 당시 남편을 매우 신뢰했던 하나는 맛이 조금 이상하고 혀에 금속 맛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항상 마셨다. 하나의 의심은 약 2주 전에야 싹 됐다. 그때 민호가 화장실에 있었고 하나는 실수로 한약잔을 쳐서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작은 화분에 쏟았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싱싱했던 식물이 시들고 잎이 마치 강한 화학물질에 탄 것처럼 누렇게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는 다시는 민호가 만든 음료를 삼키지 않았다. 민호가 잔을 줄 때마다 하나는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내용물을 세면대나 발코니에 화분에 버리고 다 마신 척했다. 하지만 이미 몇 달 동안 몸에 들어간 독은 민호가 기대했던 것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장기를 손상시키는 효과를 남겼다. 그것이 의사들이 그녀의 병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이유였다. 증상은 자연적인 장기부전과 비슷했지만 실제로는 저용량 비소독의 축적이었다. 하나의 상념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깨졌다. 최 아주머니가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을 들고 들어왔다. 중년의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하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호함을 발산했다. 최 아주머니는 도시락통을 탁자에 놓으며 이 음식은 자신이 열쇠를 가진 별도의 주방에서 직접 요리했기 때문에 민호의 손길로부터 안전하다고 속삭였다. 최 아주머니는 또한 최 씨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천연 해독제와 섞은 순수한 녹색 코코넛터가 담긴 작은 병을 건넸다. 하나는 개걸스럽게 그것을 마셨다. 상쾌한 맛이 마른 목을 적시는 것 같았다. 최 아주머니는 민호가 7일째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므로 계속 조심하라고 하나에게 상기시켰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약속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과연 최 아주머니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노크도 없이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호가 서둘러 들어왔고 그 뒤를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따랐다. 민호는 그를 자신의 파트너 공증인인 이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민호는 꾸며낸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그는 하나의 침대로 다가가 아내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민호는 복잡해지는 치료와 병원 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나가 민호에게 임시 자산 이전 위임장에 서명해야 한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만약 의료 조치 중에 하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은행 관료주의에 막히지 않고 즉시 결정을 내리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하나는 가능한 한 설득력 있게 꾸민 희미한 시선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남편의 형편없는 연기에 웃음이 나왔다. 아내가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탐욕 때문이 아니라면 어떤 남편이 재산 이전 서명을 요구하겠는가. 공증인 이 선생은 즉시 두꺼운 서류와 값비싼 펜을 하나 앞에 내밀었다. 하나는 서류를 흘끗 보았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서류의 제목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하나의 이름으로 된 모든 토지 증명서와 예금을 조건 없이 민호에게 완전히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치료 위임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합법적인 강도 행위였다. 하나는 과장되게 떨리는 손을 들었다. 그녀는 펜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는 것 같았다. 민호는 하나의 느린 행동에 조급해 보였다. 그는 하나의 손을 잡고 서명란의 펜촉을 종이에 대도록 강요했다. 민호는 하나에게 쉬어야 하니 빨리 서명하라고 반쯤 고함치며 재촉했다. 하지만 펜촉이 종이에 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는 의도적으로 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켰다. 펜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하나의 몸은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고 그녀의 눈은 마치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처럼 꼭 감겼다. 민호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하나가 죽을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서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하나의 몸을 거칠게 흔들었다. 이 선생은 불법 거래 중에 의뢰인이 눈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워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호는 계획이 지연되었다며 조용히 욕하며 하나의 뺨을 세게 계속 때렸다. 아까부터 방구석에 서 있던 최 아주머니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민호를 하나의 몸에서 밀쳐내고 의사를 불렀다. 박진우 의사와 몇몇 간호사들이 즉시 달려들어왔다. 그 혼란 속에서 눈을 감고 있던 하나는 승리의 미소를 참았다. 그녀는 하루 더 시간을 벌었고 민호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결국 의료 처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방에서 끌려나갔고 하나는 다시 평온하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 다음 날 하나의 호화로운 저택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다. 집주인이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어제 서명을 받지 못한 실패로 인해 헝클어진 얼굴과 폭발적인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상황을 탓하며 유라에게 큰 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분노에 차 있던 민호의 시선은 뒷마당을 태연하게 쓸고 있는 최 아주머니의 모습에 타셨다. 그 늙은 여인의 존재가 갑자기 민호에게 매우 거슬렸다. 그는 최 아주머니가 마치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스파이처럼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민호는 또한 어제 병원에서 최 아주머니가 감히 자신을 밀쳤던 것을 기억했다. 주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한 민호의 피가 끓어올랐다. 민호는 뒤쪽 유리문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거칠게 열었다. 그는 최 씨를 불렀다. 최 아주머니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얼굴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차분하게 돌아보았다. 최 아주머니의 날카롭고 꿰뚫는 시선에 민호는 순간 위축되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곧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최 아주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민호는 이 순간부터 최 아주머니는 해고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최 아주머니에게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민호는 무례하고 주인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하인은 필요 없다고 변명했다. 민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최 아주머니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자비를 구걸하며 울거나 즉시 떠나는 대신 최 아주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경쾌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최 아주머니는 몸을 곧게 펴고 빗자루를 화분 옆에 놓고 민호에게 다가가 그들 사이의 거리가 1미터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다가갔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 아주머니는 민호가 자신을 해고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아주머니는 자신의 고용 계약이 민호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가족 재단을 통해 고인이 된 하나의 아버지와 직접 서명되었다고 설명했다. 하나가 살아있는 한 또는 그 재단이 존재하는 한 민호는 이 집에서 최 아주머니를 쫓아낼 권한이 없었다. 민호는 그 대답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정원사가 감히 자신에게 계약과 법에 대해 이야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호는 자신이 하나의 남편이자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사람이니 자신의 말이 법이라고 다시 으름장을 놓으려 했다. 최 아주머니는 단지 냉소적으로 웃었다. 마음속으로 최 아주머니는 민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민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늙은 여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몰랐다. 최 아주머니는 사실 10년 전 수도에서 매우 존경받던 형사 전문 변호사 최미숙이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하나의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였다. 하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미숙에게 조기 은퇴하고 가정부로 위장하여 외동딸을 가까이서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하나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재산을 노리고 하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나쁜 낌새를 의심해왔기 때문이다. 최 아주머니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임무는 하나 씨의 꽃들이 제때 시들지 않도록 돌보고 이 아름다운 정원을 파괴하려는 해충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문장은 민호를 해충에 비유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할 말을 잃은 민호는
그저 분통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유리문을 쾅 닫아 흔들리게 했다. 민호는 이 대결이 민호를 더욱 부주의하게 만들기 위한 최 아주머니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다. 민호가 들어간 후 최 아주머니는 즉시 자신의 낡은 복장과 대조되는 최신 모델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녀는 현재 하나가 대부분의 유동자산을 예치한 은행의 지점장으로 일하는 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유창하고 전술적인 법률 용어로 최 아주머니는 하나의 계좌 정보 접근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상속 분쟁 의혹으로 인해 하나의 가족 자산이 법의학 감사를 받고 있다는 미묘한 소문을 은행 직원들 사이에 퍼뜨리라고 지시했다. 최 아주머니는 민호에게 그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소식은 몇 시간 안에 민호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과연 그날 오후 민호는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나의 자산이 감사를 받고 있으며 하나가 명확한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동결될 수 있다는 뜬 소문을 들었을 때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호는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7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꼈다.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민호는 자신의 공황 상태가 방금 쫓아내려 했던 정원사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정원 한 구석에서 최 아주머니는 자신의 독이 든 미끼가 뱀에게 맛있게 먹혔다는 것을 알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마른 잎을 다시 쓸었다. 해는 서쪽 하늘로 막 져서 서서히 밤에 삼켜지는 주황빛 잔광을 남겼다. 하나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집주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집과는 달리 분위기가 활기차고 떠들썩했다. 민호는 주침실의 큰 거울 앞에 서서 수백만 원짜리 고급 셔츠의 깃을 정리했다. 그는 젤로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매끄럽고 단정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의사의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민호의 계산에 따르면 하나의 남은 시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나 운이 좋으면 더 빠를 수도 있었다. 곧 부유한 호라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민호로 하여금 이 승리를 미리 축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했다. 그는 오늘 밤 행사를 소규모 감사 파티이자 새로운 투자자들과의 사업 전략 회의라고 불렀다. 민호는 마치 왕좌에서 내려오는 왕처럼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하나씩 내려왔다. 넓은 거실과 가족실은 우아한 만찬장으로 변해 있었다. 둥근 테이블들은 깨끗한 흰색 식탁보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신선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전문 케이터링 서비스의 직원들이 전체 요리를 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방 전체에 퍼져 누구든 냄새를 맡는 사람의 식욕을 돋우었다. 민호는 이 행사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그 돈은 사실 하나의 추가 신용카드에서 긁어온 마지막 저축금이었지만 말이다. 민호에게 이것은 투자였다. 그는 사업 파트너들의 눈에 성공적이고 신뢰할 만하게 보여야 그들이 자신이 계획 중인 가상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초대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의 친구나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대부분 회색 지대의 사업 기록을 가진 민호의 지인들이었다. 불법 광산 사업가, 분쟁 토지 중개인, 그리고 물론 그날 밤 숨겨진 내연녀가 아니라 민호의 파트너로 참석한 유라도 있었다. 유라는 민호 옆에 서서 정문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마치 그녀가 이 집의 정당한 안주인인 것처럼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묻고 곧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 중 누구도 병원에 있는 하나의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하나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디딤돌에 불과했다. 한편 병원의 VIP 병실에서는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하나는 규칙적인 호흡을 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더 이상 수액 주사 바늘이 꽂혀 있지 않았다. 몇 분 전 그녀는 굳은 결심으로
직접 주사 바늘을 뽑고 피가 피를 때까지 알코올 솜으로 상처를 눌렀다. 강제로 뽑았을 때의 따끔한 고통은 민호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나는 오늘 밤 몸이 훨씬 상쾌하다고 느꼈다. 지난 4일 동안 최아주머니가 정기적으로 몰래 가져다 준 해독제와 건강한 음식 덕분에 그녀의 몸속 독은 서서히 중화되었다. 그녀의 힘이 돌아왔다. 비록 100%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기에는 충분했다. 병실 안에 욕실문이 열렸다. 최 아주머니가 하나를 위한 갈아입을 옷이 든 큰 가방을 들고 나왔다. 말없이 최 아주머니는 하나가 지루한 환자복을 벗는 것을 도왔다. 하나는 우아한 긴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다. 거울을 보았을 때 하나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거울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약하고 병든 하나가 아니라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된 하나였다. 최 아주머니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나가 아버지의 강인한 마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 그들은 비밀리에 병원을 떠날 것이다. 민호의 악행을 알게 되고 민호가 함부로 들어오게 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박진우 의사는 눈 감아주고 하나가 의료진 전용 뒷문으로 나가도록 허락했다. 민호의 호화로운 집으로 돌아가서 만찬이 한창이었다. 숟가락과 포크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탐욕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민호는 방 앞에 서서 샹들리에 아래에서 반짝이는 붉은 포도 주스가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잔을 가볍게 두드려 손님들의 주목을 끌었다. 방은 즉시 조용해졌다. 민호는 자신감 넘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곧 자신에게 상속될 부동산 자산을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으로 발전시킬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호화로운 리조트를 지을 준비가 된 수헥타르의 땅에 대해 자랑했고 이 황금 기차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즉시 초기 투자금을 예치하라고 손님들을 초대했다. 손님들은 민호의 가짜 카리스마에 매료된 듯 보였다. 그들은 배가 될 이익을 상상하며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호는 시각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는 유라에게 방 중앙에 준비된 프로젝터를 켜라고 신호를 보냈다. 큰 흰색 스크린이 천장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민호는 환상적인 이익, 그래프를 설명할 준비를 하며 스크린을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스크린에 밝은 빛을 쏘았다. 그러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대신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민호의 미소를 즉시 사라지게 했다. 스크린에는 고화질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잠옷을 입은 민호가 부엌에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의 손은 흰 가루가 든 작은 봉지를 여느라 분주했고 그 가루를 하나의 한약잔에 쏟아부었다. 영상 속 민호의 얼굴은 독이 든 음료를 저을 때 차갑고 잔인해 보였다. 거실의 정적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손님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한 손님이 너무 놀라 음료를 떨어뜨려 방구석에서 잔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몸에서 피가 그친 것처럼 창백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어떻게 그 영상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차가운 땀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도움을 청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 시선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유라 역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듯 보였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것이 분명 해커나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경쟁사의 가짜 편집 영상일 것이라고 소리쳤다. 민호는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달려가 상영을 멈추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노트북의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은 민호가 비밀리에 하나를 해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감탄하는 시선은 이제 혐오와 의심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들 중 일부는 가방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며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록 부도덕한 사업가들이었지만 계획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민호는 그들에게 앉아서 자신의 설명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집 전체의 전기가 완전히 나가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을 뒤덮었다. 몇몇 여성 손님들로부터 놀란 비명이 들렸다. 민호의 승리를 축하해야 할 파티는 이제 순식간에 수치스러운 재앙으로 변했다. 그 어둠 속에서 민호는 멀리서 한 쌍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준 독,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눈이었다. 호화로운 집을 뒤덮은 어둠은 매우 짙고 무겁게 느껴졌다. 공황 상태에 빠진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그들의 차들이 마당을 하나둘씩 떠나는 엔진 소리와 함께 서서히 잦아들었다. 칠흑같이 어둡고 범죄 스캔들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곳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0분도 채 안 되어 큰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민호는 어질러진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유라도 어둠이 무섭다는 핑계로 먼저 도망쳐 이제 민호는 이 혼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민호는 주머니를 더듬어 손전등을 켤 휴대폰을 찾았다. 휴대폰 플래시에서 나온 눈부신 흰색 빛이 어둠을 가르며 아직 먹지 못한 음식 찌꺼기와 흩어진 잔들을 비췄다. 민호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그 영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노트북이 항상 복잡한 비밀번호로 잠가둔 개인 노트북이라고 100% 확신했다. 그의 마음은 경찰에게 발각될까 하는 두려움과 창피를 당한 분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는 전등 스위치를 켜보려 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나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집 앞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고 길 건너 이웃집도 환한 것을 보았다. 그의 집만 정전이었다. 이것은 한전의 순환 정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보타주였다. 민호는 최 씨의 이름을 욕하며 분노에 차으르렁거렸다. 그는 그 늙은 정원사가 집 뒤의 주전력 패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민호는 그 늙은 여자를 찾아내 교훈을 주겠다고 맹세했다. 넓고 감정적인 걸음으로 민호는 전력 패널을 확인하기 위해 뒷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그의 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뚜벅뚜벅. 그 소리는 조용한 계단 복도에 규칙적이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하이힐을 신은 누군가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는 발소리였다. 민호의 심장이 순간 늦는 것 같았다. 그의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 발소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발소리였다. 하나는 아프기 전에 집에 있을 때 항상 아끼는 하이힐을 신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하나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하나가 여기 있을 리가 없었다. 거기 누구야? 민호는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내려는 듯 쉰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는 주 침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가 하나와 함께 지냈던 방. 고요했다. 민호는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말랐다. 그의 이성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떨쳐내려 했었다. 아마 도둑이거나 아니면 유라가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유일한 광원으로 잡고 민호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밟는 계단 하나하나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처럼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손전등에 비친 가구들의 검은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그를 덮칠 준비가 된 괴물처럼 보였다. 2층에 도착하자 민호는 주 침실 문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벌어진 어두운 틈이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문을 밀어 활짝 열었다. 손전등 빛이 방 전체를 훑었다. 침대는 깔끔했고 옷장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민호의 시선은
정원을 마주한 큰 창문 근처에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고인이 된 하나의 아버지가 쓰던 낡은 나무 흔들의자가 있었다. 의자는 문을 등지고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서 민호는 누군가 앉아있는 실루엣을 보았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실루엣. 그가 잘 아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 잠옷은 하나의 애용품이었다. 민호의 다리가 즉시 약해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그 모습은 움직이지 않았다. 흔들의자가 마치 누가 흔드는 것처럼 천천히 저절로 움직이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차가운 땀이 민호의 온몸을 적셨다. 그가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공포로 되살아났다. 그는 독을 마실 때의 하나의 창백한 얼굴을 기억했다. 아내의 희미한 눈빛을 기억했다. 하나가 병원에서 죽고 그녀의 영혼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일까? 민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했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여 그를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그것이 유령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인지 확인해야 했다. 남은 용기를 다해 민호는 흔들의자로 다가갔다.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3m, 2m, 1m. 민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모습의 어깨를 만지고 의자를 자신을 향하도록 돌렸다. 손전등 빛이 그 모습의 얼굴을 비추자 민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뛰어오르다 바닥에 넘어졌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령도 아니었다. 그것은 옷을 진열하는 데 사용되는 낡은 플라스틱 마네킹이었다. 마네킹은 하나의 잠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있었다. 마네킹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가슴에는 마치 민호를 쏘아보는 듯한 붉은 마커로 쓴 글씨가 적힌 흰 종이가 붙어 있었다. 민호는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읽기 위해 기어갔다. 글씨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재산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지만 당신의 죄는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그 종이를 구겼다. 이것은 유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테러였다. 누군가 그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누군가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의 두려움은 이제 들끓는 분노와 뒤섞였다. 그는 일어서서 마네킹을 굴러 떨어질 때까지 찼다. 나랑 장난치지 마. 그는 방의 모든 구석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 메아리만이 대답했다. 갑자기 그의 손에 든 휴대폰이 길게 진동했다. 민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 알림이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기를 바랐다. 아마도 그의 사업 친구로부터의 송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희망은 그가 메시지 내용을 읽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메시지는 그의 주 신용카드가 자동 청구서 결제 거래에서 거절되었으며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가 의심스러운 활동 및 사기 신고로 인해 금융당국에 의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다고 알렸다.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휴대폰의 은행 앱을 열려고 했지만 접근이 거부되었다. 그는 다른 카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민호는 굴러떨어진 마네킹 옆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은 오늘 밤 정말로 무너졌다. 칠흑 같은 집, 도망친 손님들, 더럽혀진 이름, 스캔들 영상,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금융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의 지갑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었다. 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오늘 밤 파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빚은 내일 만기가 될 것이다. 1, 2, 3 하나의 계좌에 접근할 수 없고 자신의 돈도 없는 민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어두운 감옥처럼 느껴지는 큰 집 안에 혼자 있었다. 밖에서는 곧 폭풍우가 내릴 것을 알리는 천둥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연도 막 시작된
민호의 파멸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멀리 높은 집 담장 너머로 한 쌍의 눈이 어두운 방 창문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길 건너에 주차된 검은 차가 밤을 뚫고 달려갔다. 따가운 아침 햇살이 꽉 닫히지 않은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불안한 잠에서 민호를 깨웠다. 그는 거실 소파 위에서 몸이 부서질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어젯밤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호는 눈을 깜박이며 흩어진 정신을 수습하려 애썼다. 그를 맞이한 첫 광경은 어젯밤 파티의 아수라장이었다. 더러운 잔들이 흩어져 있었고 개미가 꼬이기 시작한 음식 찌꺼기가 담긴 접시들, 그리고 시든 꽃 장식들. 호화로운 집은 이제 난파선처럼 보였고 음울하고 생기가 없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민호의 미래처럼. 그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다.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았고 들어온 메시지도 이체 알림도 없었다. 오직 인터넷 데이터가 소진되었고 후불 요금이 연체되었다는 통신사의 경고뿐이었다. 민호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며 일어났다. 어젯밤의 공포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억이 그를 다시 괴롭혔다. 위층 방의 마네킹, 투자자들 앞에서 재생된 스캔들 영상, 그리고 동결된 계좌.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의사의 시한부 선고에 따르면 오늘은 하나가 죽는 날이어야 했다. 교활한 아이디어가 민호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만약 하나가 오늘 정말로 죽는다면 그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나의 사망 진단서로 그는 은행의 상속인 명의로 계좌 동결 해제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하나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 희망은 민호에게 다시 힘을 주는 유일한 연료가 되었다. 그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대충 얼굴을 씻고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 좋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민호에게 매우 길게 느껴졌다. 서울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그의 감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추월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욕했고 앞차가 갑자기 멈출 때마다 난폭하게 경적을 울렸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시신을 볼 때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보여줄 가짜 울음 시나리오를 이미 짜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남편인 척 연기할 것이다. 1시간 동안 교통체증을 뚫고 싸운 끝에 민호의 검은 세단은 마침내 병원 주차장에 들어섰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로비로 달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하나의 VIP 병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VIP층 복도는 한산했다. 4, 5, 6. 민호는 303호실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호는 천천히 문을 밀었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문은 열었고 환자 침대는 새롭고 매끄러운 시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 의료 장비도 옷가방도 그리고 물론 하나도 없었다. 그 방은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확인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가 이미 죽어서 영안실로 옮겨졌을까? 아니면 중환자실로 옮겨졌을까? 마침 지나가던 한 수간호사가 문턱에서 어리둥절해하는 민호를 보았다. 간호사는 멈춰서서 마치 혐오스러운 것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민호를 쳐다보았다. 민호는 즉시 간호사에게 다가가 꾸며낸 슬픈 목소리로 아내의 행방을 물었다. 간호사는 감정 없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박하나 환자는 오늘 새벽부터 이 방에 없다고 대답했다. 민호는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다그쳐 물었다. 간호사는 박하나 씨는 퇴원했고
모든 행정 절차는 가족 측에서 처리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 말을 하고 간호사는 얼어붙은 민호를 남겨두고 그냥 지나갔다. 퇴원. 민호의 귀에는 그 말이 사망 확인처럼 들렸다. 그는 하나가 이미 죽었고 시신은 장례를 위해 친척이나 아마도 최 아주머니가 바로 집으로 가져갔다고 결론 내렸다. 넓은 미소가 민호의 얼굴에 서서히 번졌다. 그는 작게 웃었다. 조용한 병원 복도에서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드디어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죽었구나. 민호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느꼈다. 그는 하나의 시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최우선 과제는 숨겨진 물리적 자산 문서를 찾는 것이었다. 민호는 며칠 전 최아주머니를 쫓아내려 했을 때의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최아주머니가 최 씨의 방 근처 옆 테라스 구석에 놓인 큰 몬스테라 화분에 대해 항상 보호적으로 보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 늙은 여인은 식물이 비싸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민호가 그 화분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은 적이 있었다. 민호는 확신했다. 그 화분 흙 속에 최 아주머니가 금고에서 사라진 금괴나 토지 증명서를 숨겼을 것이다. 민호는 고속으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교통규칙에 신경 쓰지 않고 신호등을 위반했다. 금괴와 부동산 증명서 더미의 환상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옆 테라스로 달려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최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수도꼭지 근처에 놓여있던 작은 삽을 집어들고 큰 화분 속의 흙을 맹목적으로 파기 시작했다. 흙이 깨끗한 세라믹 바닥으로 흩어졌다. 민호의 숨이 가빠졌다. 땀이 그의 이미 구겨진 비싼 셔츠를 적셨다. 그는 아름다운 식물의 뿌리를 무자비하게 손상시키며 계속 팠다. 삽 끝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그거야. 그는 손을 사용하여 더 빨리 파고 물건을 덮고 있는 흙을 치웠다. 그것은 중간 크기의 철상자였고 도구 상자와 비슷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남은 힘을 다해 민호는 무거운 상자를 화분 밖으로 들어 올렸다. 그는 열쇠를 찾을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정원에서 큰 돌을 가져와 자물쇠가 부서질 때까지 여러 번 내리쳤다. 폭발적인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는 그 안에 반짝이는 금이나 달러 뭉치를 상상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그의 피를 격렬하게 끓어오르게 한 후 즉시 얼어붙게 했다. 상자에는 금도 돈도 토지 증명서도 없었다. 상자는 형형색색의 편지 봉투 더미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열고 내용을 읽었다. 그것은 민호가 2년 전에 참여했던 사기 투자 회사로부터 온 청구서였다. 수억 원에 달하는 청구서. 민호는 채권자가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빚이 이미 갚아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봉투를 집었다. 그것은 한도가 초과된 민호 명의의 신용카드 청구서였다. 다음 봉투는 그가 몰래 산 스포츠카 리스 회사로부터 온 경고장이었다. 민호는 상자의 모든 내용물을 뒤집었다. 모두 빚독촉장, 청구서, 압류 경고장이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하나가 민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모든 할부금을 비밀리에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이 상자 안에 민호의 재정적 파탄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관했다. 상자 바닥에서 민호는 하나의 깔끔한 손글씨가 적힌 깨끗한 흰 봉투를 발견했다. 이제 흥분이 아닌 두려움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그 편지를 열었다. 내용은 짧지만 심장을 꿰뚫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이 판 구덩이를 우리 아버지 유산으로 메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7일 전 당신이 내 죽음을 빌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갚는 것을 멈췄어요. 당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는 것을 즐기세요. 민호는 그 편지를 떨어뜨렸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흙으로 더러워진 테라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난 7일 동안 아내의 죽음을 계획하느라 바쁜 동안 하나가 막아왔던 재정적 시한폭탄이 터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동시에 만기가 된 산더미 같은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쫓던 재산은 과거 자신의 탐욕을 덮는데 이미 다 사용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그날 오후의 정적을 깨는 좌절의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의 비명은 집 대문 쪽으로 다가오는 많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 멈췄다. 시끄럽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집 대문 앞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거친 고함 소리가 분노의 찬어조로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뒤섞였다. 옆 테라스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민호는 깜짝 놀랐다. 그는 기어 일어나 옆 담장 너머로 엿보았다. 그의 심장은 집 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 찜을 뻔했다. 건장한 체격에 험악한 얼굴을 한 약 10명의 남자들이 높은 철제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민호가 실패한 사업 자금을 빌린 여러 불법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의 채권 추심원들이었다. 1, 2, 3, 7일 동안 지불이 연체되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채무자의 집을 동시에 찾아오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공황 상태가 민호를 덮쳤다. 그는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모든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러나 대문에서 나는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마치 철문이 언제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한 추심원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만약 민호가 나와서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집안의 모든 것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다. 궁지에 몰린 민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억지로 용기를 내어 민호는 정문을 마주한 2층 발코니로 향했다. 발코니 위에서 민호는 아래의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그들을 위협하려 했다. 민호는 그들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저질렀으며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 호화로운 집의 합법적인 주인이며 아내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빚을 갚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민호는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부유한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자랑했다. 상속이라는 말을 듣고 추심원들은 잠시 두드리는 것을 멈췄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돈을 돌려받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호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그의 전략이 성공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고요한 순간 최신 모델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 거친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가르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는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매우 진지해 보이는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든 2명의 조수를 동반하고 차분하게 차에서 내렸다. 민호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그는 고인이 된 하나의 아버지가 신뢰했던 수석 변호사이자 최 아주머니가 예전에 일했던 법무법인의 옛 상사인 홍 변호사였다. 홍 변호사의 등장은 민호의 용기를 즉시 꺾었다. 그 변호사가 풍기는 권위의 아우라는 채권 추심원들조차 길을 비켜주게 만들었다. 홍 변호사는 대문 앞에 서서 발코니에 있는 민호를 쳐다보았다. 소리칠 필요 없이 그의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그는 민호에게 인사하고 가족 자산의 소유권 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을 낭독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민호는 발코니에서 내려와 여전히 철제 대문으로 막힌 앞마당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민호는 홍 변호사에게 자신이 하나의 합법적인 남편이며 하나가 죽었으므로 이 집은 자동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민호는 홍 변호사에게 그 깡패들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수가 가져온 붉은 파일을 열었다. 모든 사람,
채권 주심원들을 포함하여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홍 변호사는 한 문서를 낭독했다. 그것은 민호가 3년 전에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였다. 민호가 그동안 하찮게 여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문서였다. 홍 변호사는 입증된 불륜이 발생하거나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시도가 있을 경우 위반을 저지른 당사자는 부부 공동 재산 및 상속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낭독했다. 모든 자산은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사회재단에 기부될 것이라고 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부인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하나를 해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하나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다시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번에는 법의학 연구소의 결과 보고서였다. 홍 변호사는 그들이 하나의 머리카락과 손톱에서 발견된 비소 독잘륨을 증거와 민호가 독을 제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CCTV 녹화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증거는 민호의 상속인 자격을 무효화하고 그의 신분을 살인 미수 용의자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혀가 굳었다. 주위의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 설명을 들은 채권 주심원들은 즉시 다시 분노했다. 그들은 민호가 돈이 없고 앞으로도 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할 준비를 하며 담을 넘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의 집마당에서 궁지에 몰려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군중이 들어오기 전에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세 대의 경찰 순찰차가 고속으로 와서 길을 막았고 채권 주심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거나 항복하며 엎드렸다.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즉시 지역을 확보했다. 민호는 군중의 분노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단 1초만 지속되었다. 그 경찰들은 그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다. 한 경찰관이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권리를 낭독했다. 민호가 뒤로 수갑이 채워지고 있을 때 홍 변호사의 다른 검은 세단문이 열렸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 차 안에서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의 모습이 내렸다. 그 여인은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부드럽게 펄럭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상쾌했고 뺨은 붉게 물들어 민호의 마음속에 있던 창백한 시체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하나였다. 하나는 살아있었다. 하나는 똑바로 서서 차분하지만 파괴적인 시선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하나 옆에는 이제 낡은 정원사 옷이 아닌 법률 전문가처럼 보이는 정장 블레이저를 입은 최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민호는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경찰에게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그의 다리가 더 이상 심하게 떨리는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대낮에 유령을 본 것처럼 하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는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가 이제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쇠창살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은 미소였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하나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이라는 지위, 당신의 부자라는 지위,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오늘로써 죽었어. 당신이 나에게 준 7일은 내가 그에 상응하는 이자와 함께 당신에게 돌려준 거야. 민호는 용서를 구하며 울부짖었다. 자신이 실수했고 여전히 하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는 그 악어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다. 그녀는 경찰에게 민호를 데려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경찰차에 끌려 들어가는 민호의 모습은 모여들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민호를 태운 경찰차가 진정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호화로운 저택 마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한낮의 정적을 깨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민호가 순찰차에 확보된 후 작전을 지휘하던 경찰서장은 하나에게 잠시 민호를 집 안으로 다시 데려가도 될지 허락을 구했다. 이것은 신속한 현장 재현과 증거물 지목을 위한 것이었는데 특히 민호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남은 독을 보관했던 장소가 중요했다. 하나는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보다 앞서 걸으며 그동안 자신의 고통을 말없이 지켜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무게는 없었다. 그녀 뒤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손과 발이 수갑에 채워진 민호를 끌고 갔다. 민호의 얼굴은 힘없이 숙여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비싼 셔츠는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거실에 도착하자 하나는 고인이 된 아버지가 평소에 앉던 1인용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위험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최 아주머니는 하나 오른쪽에 서서 추가 증거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민호는 건장한 2 경찰관 사이에 끼어 하나 맞은편 긴 소파에 앉혀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에서 소란이 들렸다. 다른 경찰관들이 숨어 있을지 모를 다른 용의자를 찾기 위해 집의 모든 방을 수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계단에서는 한 여경이 손님방 옷장 안에 숨어 있으려던 유라를 끌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유라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그녀의 화장은 두려움의 눈물로 번졌고 그녀는 계속해서 놓아달라고 발버둥쳤다. 유라는 민호 옆에 앉혀졌다. 민호를 보자마자 유라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그 남자를 탓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고 민호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유라는 경찰에게 자신이 하나의 살인 계획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민호가 약속한 호화로운 시설을 즐기도록 초대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 배신을 들은 민호는 유라를 노려보았다. 그는 유라의 고함에 맞받아치며 유라가 생활비 빚이 많아서 하나의 재산을 빨리 차지하라고 자신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예전에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던 2 사람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를 비난하며 각자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끌어내렸다. 하나는 무표정한 차가운 시선으로 그 드라마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이 2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 경찰서장이 그들 둘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분위기는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 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설 차례였다. 전문 변호사의 말투로 최 아주머니는 테이블 위에 투명한 비닐봉지를 놓았다. 비닐 안에는 경찰이 민호의 차 대시보드 서랍에서 발견한 흰 가루가 든 작은 병이 있었다. 그것은 민호가 사용한 남은 비소 독이었다. 최 아주머니는 범죄의 연대기를 매우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민호가 어떻게 다크웹에서 그 독을 샀는지, 어떻게 조금씩 하나의 음료에 섞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호가 몇몇 은행 서류에 하나의 서명을 위조했는지 설명했다. 최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민호의 자유에 관해 더 깊이 박히는 못이었다. 민호가 피할 구멍은 없었다. 물리적 증거, 디지털 증거, 그리고 목격자까지 모두 완벽했다. 그때 하나가 손을 들어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경찰서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민호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호는 이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민호의 눈에 하나는 매우 낯설게 보였다. 예전에 항상 그의 말을 따르던 온순한 여인은 이제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된 판사로 변해 있었다. 하나는 조용하지만
조용한 방에서 매우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민호가 왜 이 모든 짓을 했는지 물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말이다. 하나는 민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과거를 상기시켰다. 하나는 집을 주고 사업 자금을 주고 완전한 신뢰를 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대가는 독과 배신이었다. 민호가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울음소리가 더 절망적으로 들렸다. 그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갑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는 쉰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다. 민호는 자신이 실수했다고 말했다. 야망과 다른 사람들의 꼬드김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그는 하나가 고소를 취하해 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나에게 결혼 초기의 달콤한 추억을 기억해 달라고 애원했다. 민호는 심지어 아직도 하나를 사랑한다고 신에게 맹세하기까지 했다. 민호가 엎드리는 것을 본 유라는 그 남자의 위선에 역겨움을 느끼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경찰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가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주며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하나는 민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다리를 뒤로 뺐다. 그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민호가 그녀에게 죽음을 속삭였던 그 밤 이후로 얼어붙었다. 하나는 몸을 약간 숙여 여전히 흐느끼는 민호에게 얼굴을 가까이 댔다. 하나는 민호가 7일 전 병원에서 속삭였던 말을 상기시켰다. 정확히 민호의 억양을 흉내낸 어조로 하나는 날카롭게 속삭였다. 그녀는 마침내 민호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하나의 집과 모든 재산은 여전히 하나의 것이 될 것이다. 반면 민호는 몸에 걸친 죄수복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는 민호가 하나의 죽음을 위해 준 7일이 이제 민호 자신의 파멸로 가는 7일로 뒤바뀌었다고 단언했다. 그 마지막 말을 한 후 하나는 다시 소파에 기대 앉아 경찰에게 그들을 데려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경찰서장은 즉시 부하들에게 민호와 유라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민호는 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정문에서 강제로 끌려 나갈 때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날카로웠다. 유라 역시 히스테릭하게 울면서 끌려 나갔다. 집 문이 닫히고 안도감 주는 정적이 남았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치 어깨에서 수톤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최아주머니가 다가와 부드럽게 하나의 어깨를 만지며 힘을 주었다. 하나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늙은 여인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거실에서의 재판은 끝났다. 사회적 판결은 내려졌고 법적 정의가 곧 뒤따를 것이다. 하나는 오늘부터 다시는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부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체포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이 아내를 유산 상속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사건은 몇 주 동안 여러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대중은 하나에게 큰 동정심을 보였고 민호와 유라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 아주머니, 아니 더 정확히는 최미숙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가 매우 완벽하고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검사는 최고형을 구형했다. 끔찍한 CCTV 영상을 본 재판장은 주저없이 민호에게 다중 혐의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라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공범 및 작물 취득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아침 하나의 집 공기는 매우 상쾌했다. 햇살이 밝게 비추며 이제는 달라 보이는 마당을 비추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는 집을 대대적으로 개조했다. 그녀는 민호의 추억이 조금도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해 시공업체를 고용하고 벽지 색을 바꾸고
민호가 만지거나 샀던 모든 가구를 버렸다. 예전에 민호의 범죄를 말없이 지켜본 주침실은 이제 완전히 구조가 변경되었다. 하나는 또한 뒷마당에서 민호의 모든 옷, 사진, 개인 물품을 불태웠다. 그 연소의 재는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상징하며 멀리 버려졌다. 집은 이제 정말로 새 집처럼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집처럼 느껴졌다. 넓은 뒷정원에서 하나는 라탄으로 만든 정원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아름답고 잘 관리된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장미, 제스민, 난초꽃이 눈을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색으로 만개해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 아주머니가 낡은 정원사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중년의 그녀는 편안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상쾌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들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2잔과 아직 김이 나는 간식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주인과 하인의 위계 없이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즐겼다. 그들은 2명의 친구, 2명의 파트너,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2명의 강한 여성으로 앉아 있었다. 최 아주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하나에게 서류 파일을 건넸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안전해진 하나의 자산에 대한 월간 재무보고서였다. 최 아주머니는 또한 법률구조재단 설립 제안서를 건넸다. 병원에서 한 약속대로 하나는 최 아주머니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품위 있는 삶을 제공함으로써 그녀의 공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러나 최 아주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연금을 받고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거절했다. 최 아주머니는 법조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가 겪었던 것과 같은 조종적인 결혼에 갇힌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매우 지지했다. 그녀는 그 재단의 주요 기부자가 되기로 결정했고 최 아주머니가 그 책임자가 될 것이다. 하나는 그 제안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롭고 더 의미 있는 목적이 생겼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부모의 재산 상속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생존자였다. 하나는 최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최 아주머니의 영리함과 충성심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그녀는 땅속에 있었을 것이고 민호는 그녀의 무덤 위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아주머니는 현명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단지 고인이 된 하나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아주머니는 또한 하나의 용기를 칭찬했다. 최 아주머니에 따르면 하나가 7일 동안 죽어가는 척하고 남편이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것을 보며 마음의 고통을 견디는 강한 정신력을 갖지 못했다면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그 후 더 가벼운 주제로 옮겨갔다. 하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직접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남자에게도 속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최 아주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법률 및 비즈니스 지식을 전수하며 하나를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함께 웃었다. 망고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그날 아침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산들바람이 하나의 얼굴을 스치며 그녀의 스카프 끝을 부드럽게 날렸다. 하나는 잠시 눈을 감고 이 놀라운 자유를 만끽했다. 더 이상 독살당할 두려움도 정신적 압박도 거짓말도 없었다. 멀리서 집 대문이 열렸다. 택배 기사가 하나가 주문한 새 식물 묘목을 배달하러 왔다. 하나는 일어서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소포를 받았다. 그녀가 몸을 돌려 자신의 웅장한 집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황금 감옥으로 보지 않고 독립의 궁전으로 보았다. 그녀는 옆 테라스에 있는 큰 몬스테라 화분을 보았다.
민호가 자신의 파멸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 그 화분은 이제 더 무성한 새 식물로 다시 심어졌다. 하나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정원을 잘 돌볼 것이다. 그녀는 달라붙으려는 모든 기생식물을 잘라내고 오직 진실함만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할 것이다. 하나와 민호의 이야기는 끝났다. 민호는 이제 차가운 철창 뒤에 갇혀 매 순간 자신의 운명과 탐욕을 한탄하고 있다. 반면에 하나는 햇살 아래 똑바로 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포로 가득 찼던 그 7일은 지나가고 희망으로 가득 찬 수천의 미래의 날들로 바뀌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범죄는 처벌받았으며 업보는 완벽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다. 하나는 최아주머니 옆에 다시 앉아 찻잔을 들고 아름다운 새 삶을 위해 건배했다.